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홍입니다. 네, 가끔 뉴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라는 뉴스들을 종종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재빨리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강의 다닌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법을 잘 몰라서 살릴 수 있는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심폐소생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서 이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살면서 언제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와 질환. 우리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을 찾는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맞는 여느 의사와 달리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현장은 응급실. 다급한 마음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의사 그 이상이다. 응급실에는 워낙 다양한 환자들이 또 응급 상황에서 내원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일단 그런 부담감을 계속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도 틈틈이 계속 환자 케이스라든지 발표된 연구 같은 것을 보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환자 맞닥뜨렸을 때 부담감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며 가장 안타까울 때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예후가 나빠지거나 사망하는 환자들을 볼 때이다. 응급상황 발생 현장에서의 올바른 대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한 줄기 빛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응급 상황이 되면 사람은 당황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고요. 그럴 때 평소에 이제 익혀두었던 응급처치가 있다면 환자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고요. 또 환자의 그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평소에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응급처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최선의 처치를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의사라는 생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익히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수천 과장과 함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받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요리를 하다가 손이 베었을 경우 어떻게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 근데 잘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손을 입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찬물에 손을 대는 사람들 아니면 피가 더 나지 않도록 이제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사람들도 네. 있는 거. 이런 상황들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응급처치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전문 의료진이 아닌 한에는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알려진 치료 방법들, 이런 치료 방법들로 인해서 오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응급처치는 우리 건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지 잘 알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만나봤던 한수천 과장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응급 환자분들을 많이 뵈실 것 같은데 응급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어떻게 좀 긴급 처치가 잘 돼서 오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고 내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당황을 하게 마련인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사람 심리는 다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네. 또 적절하게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장비나 도구 같은 게 없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또 응급실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그 적절하지 못한 치료나 또 잘못된 민간요법 등을 적용을 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또는 응급실 내원하였을 때 응급실에서 치료를 더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안타까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이제 응급 처치만 제대로 되더라도 좀 심각한 후유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급 처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익히는 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네. 상황별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출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피가 나면 환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시죠. 피가 무서워요. 네, 무섭고 그래서 엄청 당황해서 오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응급실로 내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출혈인데요.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칼로 베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다가 낫에 베이는 경우나 산업장에서 그라인더에 손상을 당해오는 경우들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처치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이 수돗물인데요. 수돗물도 우리가 병원에서 쓰이는 생리식염수 같은 액체만큼 충분히 훌륭한 세척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혈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네. 소독된 거즈가 있으면 가장 좋고 소독된 거즈를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눌러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현장에서는 소독된 거즈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서 깨끗한 수건이나 헝겊 등을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아무리 깨끗한 수건이나 헝겊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세균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나 현장같이 부득이한 경우에서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상처 부위를 압박하고 감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시행해 줄게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주시는 건데요. 네. 이렇게 높게 들어주심으로써 출혈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있는 데보다 높이 들어주면 좀 출혈을 더 줄일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종이에 손이 베이거나 이런 건 일상생활에 굉장히 흔하잖아요. 바로 이제 입으로 가져가거든요. 버릇이죠. 피를 네. 이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지혈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방법은 어떤가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당하게 되면 바로 입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입에는 수많은 균들이 있다는 걸 좀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안에 있는 균을 통해서 상처 부위로 균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요. 거꾸로 입안에 상처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서는 그 상처 부위에 있는 균이 입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그 입에 손을 대신 분들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피해야 되는 처치 중에 하나고요. 네. 또 간혹 이제 지혈자라고 하얀 분마령 가루를 뿌리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마령 가루는 의료인들은 좀 피하라고 하는 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마령 가루를 뿌리게 되면 피나 진물 등과 엉켜 붙어서 상처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다 떼어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환자분들한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떼어내는 과정 중에 2차적인 손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처치 중에 하나가 네. 뭐 된장을 바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쑥이나 담뱃가루 등을 뿌리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다 떼어내야 돼서 통증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감염원이 돼서 상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일부에서는 고인물에 상처를 좀 담가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고인물에 상처를 담그게 되면 출혈이 지속될 수 있어서 이 또한 피하셔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피가 났을 때는 세척하고 그쵸. 흐르는 물에. 그다음 압박하고 또 들고 이 세 가지를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른 뭐 이 쓸데없는 것들 오히려 안 해가 하시는 게 해가 맞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신체 부위가 절단됐을 때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신의 신체 일부가 이렇게 잘려 나간다는 것은 아주 뭐 극심한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죠. 네, 산업 현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고요. 일상생활 중에서도 칼에 손을 베었을 때 좀 심한 경우에 절단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절단이 된 경우에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출혈에 관련된 응급 조치를 먼저 시행하시고요. 다음으로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절단된 부위를 병원으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일부 당황해서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절단 부위를 수습해서 가져오셔야 병원에서 접합을 좀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져오신다고 해서 100%다 접합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처가 난 부분, 절단된 부분을 가져오지 않으시면 아예 접합할 기회조차가 없으니까 수습을 해서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때 가져오실 때도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네. 현장에서 절단 부위를 수습하실 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먼저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로 감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집에서 이런 걸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네. 깨끗한 헝겊 등으로 먼저 상처 부위를 좀 감싸서 네. 비닐봉지에 담아놓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절단된 부분을 담을 비닐봉지를 얼음물 속에 담가서 병원으로 가져오시면 가장 응급처치로는 잘한 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흔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상처가 난 절단된 부위를 바로 얼음물에 담가서 가져오시는데 바로 얼음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거즈에 적셔서 비닐봉지에 넣은 후에 얼음물에 넣어서 가져온다는 걸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가을철에는 등산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골절 환자도 꽤 있다고 하고요. 또 근데 겨울이 되면 또 꽝꽝 이제 바닥이 많이 얼어서 넘어져서 이제 네. 골절 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요. 네, 산행 중이나 이제 날이 추워져서 길이 얼게 되면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흔히 다치는 부분이 뭐 손목이나 발목, 고관절 등을 흔히 다쳐서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네. 먼저 다친 경우에는 가볍게 서보거나 관절을 가볍게 움직여보고 또 아픈 부분을 눌러봐서 이거의 골절인지 그냥 단순한 염좌인지를 좀 파악해 보는데 어느 정도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도 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처치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눌러서 움직일 수 없다 하면 골절을 좀 의심해야 되고요. 이럴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처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또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친 부위를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절이 되게 되면 뼈가 부러지면서 날카로운 면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때 움직임을 가하게 되면 그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주변의 근육이나 신경 같은 2차적인 손상을 좀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단단한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붕대 등으로 감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처치고요. 네. 손가락 같은 부분은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이나 펜 등을 이용해서도 고정을 시켜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고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냉찜질을 해야 되느냐, 온찜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네.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냉찜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찜질은 상처가 3, 4일 정도 지나고 만성화되고 난 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치이기 때문에 상처 초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냉찜질을 시행한 후에는 상처 부위를 가급적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시는 것이 붓기를 빼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팔 같은 상지 부분은 머리 위로 손을 올린다거나 다리를 다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다리는 누운 상태에서 베개를 받쳐서 좀 높게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면 붓기를 빼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손가락은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이제 좀 고정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된 사진을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네. 주변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가볍게 붕대나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응급처치를. 네. 네. 특히 네.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혹시 손가락이나 이런 데 다치면 성장판 같은 게 있어서 좀 부모 입장으로는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가 다쳤을 때 가장 흔히 하는 걱정이 성장판인데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외부에서 봐서 알기는 어렵고 대부분 방사선 검사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방사선 검사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뼈가 이렇게 부러졌는데도 부러졌는지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쳤을 경우에 가볍게 서본다든지 움직여보고 살짝 눌러보는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처치인데요.
간혹 너무 과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몇 발짝 걸어본다든지 관절을 심하게 움직여보는 경우 또는 외력을 강하게 줘서 상처 부위를 눌러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좀 피해야 되는 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골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골절이 심하게 생겨서 피하 조직에 출혈이 생기면 보라색으로 변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골절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피부 색이 변하지 않았다고 골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움직여보고 눌러보는 등의 조치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받았을 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냉찜질을 적용하신 분들이 온찜질을 적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초기에는 냉찜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골절은 또 워낙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법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제 골절도 예방을 좀 더 하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죠. 대부분 골절은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예방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평소에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평소에 적당한 운동 등을 통해서 관절이나 근육에 힘을 키워놓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폐경기나 노인분들이 되시면 골다공증을 흔히 갖게 되는데요. 평소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본인의 뼈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히 치료받는 것이 골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날이 추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활동량이 줄어들고 더더욱 움츠러들게 마련인데요. 적당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미끄러짐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외출할 때 겨울에 되면 두껍게 옷을 입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행동에 제약이 될 정도로 두껍게 입는다든지 또 간혹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등의 행동은 위험할 수가 있고요. 춥다고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장갑을 끼고 다니시는 게 넘어졌을 때 골절도 중요하지만 머리 같은 더 중요한 부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모두가 주의하셔야겠지만 산행이나 길을 다닐 때 그늘진 곳은 한 번 더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뼈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그렇죠. 근육도 많이 튼튼해지니까 골절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화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보통 환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난로 같은 온열기구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쓰시죠. 네. 그래서 온열기구들 때문에 이게 화상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철이 되면 화상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화상이라는 것은 열이나 전기, 화학물질 등에서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라는 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감염을 방지해 준다던가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 화상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를 더 이상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흐르는 물에 열기를 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이나 반지, 시계, 허리띠, 장신구 등을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처치가 되고요. 네. 이때 옷 같은 걸 제거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옷이 너무 심하게 피부에 달라붙은 경우에는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후 흐르는 차가운 물에 피부를 충분히 씻어주는 게 열기를 식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간혹 붕대를 감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붕대를 감는 처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네. 붕대를 감을 때 그 안에 젖은 거즈를 대어주고 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붕대 자체도 이제 화상이 입은 상처와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때 병원에 내원하실 때 붕대를 제거해서 화상 부위를 확인하게 될 때 그때 환자한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2차적인 손상이 또 생길 수 있어서요. 일단 전처치를 하고 나서 붕대를 감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가 빨리 수돗물 같은데 이렇게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응급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상 입으면 또 잘못된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이제 된장 바르면 괜찮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된장은 어때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잘못된 처치 중에 하나이고요. 네. 된장뿐만 아니라 오이, 감자, 소주 등 다양한 것들을 바르고 내원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된장 자체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균이 존재하게 되고요. 오이나 감자, 치약 등도 모두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는 처치가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처치들을 하고 오면 병원에 와서 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불편감을 주고 네. 요리준의 치료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열기를 식히는 목적으로 화상을 입은 부위에 직접 얼음을 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얼음을 화상부에 직접 갖다 대게 되면 혈류가 차단되게 돼서 사실 상처 치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연고등을 좀 바르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집에 있는 연고들 중에는 뭐 화상에 적용해도 좋은 연고들이 물론 있지만 뭐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무좀약 등은 사실 크게 화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연고를 바를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많이 하는 질문이 화상을 입게 되면 물집이 생기게 되는데요. 맞아요. 물집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부 물집을 터뜨려야 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제거하실 건 아니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료진이 보고 필요한 경우에 제거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된장은 먹을 때만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오이, 치약 이런 거는 드시는 네, 것만. 식욕으로만 쓰시고 네. 치료용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앞으로 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바로 동상입니다. 이 동상 환자분들이 왔을 때는 어떤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화상 환자와 마찬가지로 동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서 환자를 빼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요.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젖거나 꽉 끼는 옷을 제거하고 마른 옷이나 담요 등으로 덮어서 환자의 체온을 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 등을 제공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때 동상이 생긴 부위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골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변에서 뭐 나무 또목 같은 것을 구해서 붕대로 감아줄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동상 부위를 간혹 난로나 히터 등을 이용해서 바로 녹여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녹이고 온도를 높이는 처치는 사실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 처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시는 것은 굳이 권해드리진 않고요. 가급적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알아볼 것은 최근에 좀 뭐 이 사고도 좀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네. 그 바로 개에 물렸을 때입니다. 아, 맞아요. 물린 것 자체도 뭐 아프고 그렇겠지만 2차적인 감염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개나 고양이 같이 우리가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의 입속에는 많은 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개에서 물린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셔야 합니다. 네. 이때도 흐르는 물로 이용해서 씻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출혈이 발생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혈과 관련된 응급조치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개에 물렸을 경우에 특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 상처를 준 개의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내원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내원하셔야 의료진들이 광견병 예방접종과 관련된 처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이 시행된 개에서 광견병이 발생하는 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발생률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광견병 예방접종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인이 없는 개를 가둘 수 있다면 네. 개를 가둬놓고 한 열흘 정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를 열흘 정도 가둬놓고 개가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건 난폭한 행동인데요. 네. 또 거꾸로 개가 너무 처진다든지 하는 이상한 행동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광견병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개를 뭐 주인이 없는 개라든지 네. 또 야생동물처럼 간혹 가둬둘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가지고요. 의료진과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개를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주변 분들이 그런 사고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광견병 예방 접종을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볼 게 이제 곤충, 이제 벌에 쏘였을 경우인데요. 이제 뭐 벌초철은 지나가긴 했지만 네. 벌에 잘못 쏘이면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요. 간혹 성묘나 등산 중에 벌에 쏘여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벌독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벌이 많이 다닐 때는 뭐 밝은 옷을 입는다든지 향이 진한 향수나 화장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하셔야 하고요. 네. 대부분 벌에 쏘이게 되면 일단 상처 부위가 붓고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처치가 벌에 쏘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남아있는 벌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벌침을 제거하실 때는요, 먼저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카드를 이용해서 피부를 밀듯이 제거하시는 것이 남아있는 벌침을 제거해서 지속적으로 벌침에 있는 독이 유입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통증이나 붓기가 생긴 경우에 혹시 얼음을 구할 수 있다면 상처 부위 주변에 얼음을 대주는 것도 중요한 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속 응급처치를 배우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딱히 모르겠다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드라마나 또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네. 꼭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로 네. 좀 이렇게 만드셨으면 오히려 좋겠고. 그걸 보고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볼 게 코피가 날 때의 상황인데요. 이제,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은 계속 자주 나기도 하고요. 또 심한 분들은 계속 이제 멈추지 않고 네. 코피를 흘리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대부분 코피는 적절하게 지혈을 시행한 경우에는 약 20분에서 30분이면 다 지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일부에서 지혈이 잘 안 돼서 어지러울 정도까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적절한 지혈이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혈액질환 같은 동반된 병이 있는 경우에서는 출혈이 좀 지속될 수가 있고 그때 어지러움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피가 나게 되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고개를 숙인 상태로 코를 압박해 주시는 처치를 시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코를 압박하실 때는 콧잔등에서 코에 딱딱한 뼈가 만져지는 바로 아랫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꽉 눌러주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20-30분 이내에 지혈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치에도 출혈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빨리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콧잔등 위를 이렇게 꽉 눌러주라는 누르는? 거죠, 밖에서. 근데 이제 코피가 나면 흔히들 이제 뒤로 더 젖히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네, 본능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럼 뒤로 넘어가니까 피는 일단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니까. 근데 네. 이게 뭐 제대로 된 방법인가요? 일단 피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 코피가 목을 타고서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때 넘어간 피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역감을 느끼게 되고요. 심한 경우 구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흔하진 않지만 우리가 고개를 뒤로 젖힘으로써 코피가 기도로 흡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구역감에 의한 구토에 의해서도 흡인이 될 수가 있어서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좀 피하셔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간혹 솜이나 휴지 등으로 코를 막는 경우들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솜이나 휴지로 코를 막게 되면 안쪽으로 더 자극을 줘서 또 코피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코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빼낼 때 다시 한번 코피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피해야 되는 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간혹 이마에 얼음을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마에 얼음을 대는 처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 얼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코 주변에다가 얼음을 대주시는 게 지혈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마보다는 코 주변에다가 이 얼음을 대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은요. 저도 이제 이거는 경험을 좀 몇 번 해봤는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입니다. 저는 네. 이제 어렸을 때 몇 번 경험을 네. 했는데 엄마가 이제 밥을 삼키라고 네. 하셔서 몇 번 삼키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기도 이제 하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큰 굵은 가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도 넘어가지 않는 가시가 목에 걸렸다고 하면 정말 응급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좀 좋을까요? 저도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경험들은 종종 있었는데요. 네. 뭐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쓰여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선가시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목에 깊숙한 곳에 걸리게 되는데요. 흔히 인두나 후두, 식도 부분에 걸리게 되고요. 집안에서 제거가 사실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 앞쪽에 가볍게 박힌 가시 같은 경우는 쪽집게 등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제거를 좀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깊게 박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좀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우리가 뭐 이물을 제거하기 쉽게 생긴 포셉이라든지 입
비비내과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또 식도나 위를 볼 수 있는 내시경 등을 이용해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또 좀 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가시가 박혔는데 출혈이 갑자기 동반된다든지 호흡곤란 증상들이 있으면 그 가시에 의한 2차적인 손상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체 없이 주변의 응급실로 바로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시에 걸렸다고 이렇게 밥 숟가락 떠서 이렇게 먹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겠네요. 뭐 일반적으로 얇은 가시가 뭐 살짝 걸린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 대부분의 가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깊게 박히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걸로 좀 제거를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또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참기름 같은 기름을 좀 삼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큰 도움은 되지는 않고요. 또 뭐 숨을 참았다 내뱉는다든지 둥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시긴 하는데요. 이런 걸로 가시의 제거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요, 열이 많이 나서 발생하는 열성 경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경련이 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해열제를 먹여서 되는 건지 이제 걱정이 많을 것 그죠. 같아요. 굉장히 당황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치를 하면 될까요? 일단 뭐 열이 나는 아이들은 응급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환자들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 자체가 질병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열이라는 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적절히 알고 대응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일단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해열제인데요. 일단 아이의 체온을 재가지고 37.5도가 넘어가면 해열제를 바로 먹이기보다는 주변을 서늘하게 해주고 아이한테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치가 되겠고요. 이런 처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체온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든지 네. 또는 측정한 체온이 38도가 넘어가게 되면 해열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아이가 체온이 38도가 넘으면 일단은 가장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먹는 해열제인데요. 네. 아이의 의식이 멀쩡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경우에는 먹는 해열제를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또 아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아이가 처진다든지 또는 경기가 하는 상황에서는 먹는 해열제를 무리하게 먹이면 흡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좌약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온수 마사지를 시행하는 처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응급실 방문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네. 또 대부분 또 뭐 응급실에 열난 아이를 뭐 데리고 온 부모님께 해열제를 언제 먹이셨냐라고 물어보면 네. 조금 전에 방금 먹이고 왔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해열제는 먹는 즉시에 정상까지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약은 먹고 나서 어느 정도 반응 시간이 필요하고요. 해열제를 먹여보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후에 측정한 체온이 뭐 어느 정도 떨어졌다면 해열제는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2시간 후에도 계속 발열이 지속되면 다른 종류의 해열제를 복용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런 게 없다면 그때는 응급실 방문해서 진료를 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또 아이가 열이 나게 되면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 당황해서 부모님이 경련을 하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는 경우나 또는 손을 따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경련을 하는 아이를 만지거나 자극을 주는 것은 사실 위험한 처치이기 때문에요. 아이를 가만히 두는 게 사실 이럴 때는 정확한 처치가 되겠고요. 네. 손을 따는 건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네. 피하셔야 하는 처치 네.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네. 입장에서는 뭐라도 그렇죠. 해주고 싶기 때문에 네.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치를 해줘야 되나요? 사실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는 즉각적으로 처치를 해줘야 되는 응급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 환자의 상태를 먼저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말을 걸어봐서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기침을 할 수 있거나 하면 이때는 완전 기도 폐쇄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기도가 폐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변 분들은 환자에게 기침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환자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거나 기침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완전 기도 폐쇄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주변 분들이 즉각적으로 좀 처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환자의 뒤에 서서 한 손을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있는 부분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다 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 쥔 후에 환자의 머리 방향 쪽으로 약간 쓸어 올린다는 기분으로 해서 강하게 압박을 주시면 됩니다.
간혹 환자가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환자의 발 부위에 앉으신 다음에 한 손으로 손에 가장 살이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가볍게 그냥 손꿈치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댄 다음 다른 손으로 그 위에 포개고 마찬가지로 환자의 머리 방향으로 강하게 압박을 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압박은 환자에서 기도에서 이물이 제거되거나 또는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 이물이 제거된다면 다행스럽지만 환자가 반응이 없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때는 심폐소생술로 바로 전환하셔서 바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여기 살이 많은 요 부분들을 네. 이용해서 이제 압박을 가해라라는 누웠을 말씀이시죠. 때는 누웠을 때는 이렇게 상태에서. 하고 누워있을 때는 이제 서 있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처 방법이 좀 다르다고요. 네, 아주 작은 소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1세 이하의 아이들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먼저 구조자의 아래 팔에 아이의 머리가 손 방향으로 가도록 좀 먼저 엎드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머리를 약간 좀 바닥으로 갈 수 있도록 약 60도 정도 좀 아이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신 후에 다른 손으로 아까 조금 전에 편의상 표현드렸던 손꿈치 부분을 이용해서 양쪽 날개뼈 사이를 강하게 5회 정도 두드려줍니다. 네. 그 이후 반대팔에 아이를 바로 누운 자세로 좀 눕혀두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슴의 중앙부를 5번 정도 압박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해서 처음에 있던 자세로 돌아와서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등을 5번, 또 반복해서 바로 눕힌 자세에서 가슴을 5번 압박하는 자세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아까 성인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아이의 기도에서 이물이 제거될 때까지 또는 아이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지속되게 되고 아이가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되면 이때는 바로 아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네. 이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저희가 또 영상으로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기도 폐쇄가 의심될 때는 먼저 환자 스스로 기침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목에 걸린 것 같아요? 기침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해보세요. 이후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시키고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는다. 이후 팔에 강하게 힘을 주어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위쪽으로 5회 당겨준다. 네, 이제 설명을 듣고 화면으로 보니까 네.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 기도 폐쇄의 경우에는 빨리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수분 안에 거의 사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도 폐쇄의 경우도 그렇고요. 뭐 이런 호흡곤란이라든가 또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 중에 하나고요. 심장 자체의 문제든지 우리 다른 원인에 의해서든지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네. 몸에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임상적으로는 사망이라고 보게 되고요. 5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뇌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비가역적인 손상을 이루게 돼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처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때 우리가 심정지 환자에서 정상적인 심장 기능이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서 인공적으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계속 유지해줌으로써 산소가 많이 필요한 장기, 뇌나 심장 같은 데 피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정된 시간 내에서 제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요즘은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교육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자세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 간단하게 좀 4가지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119에 신고하고 가슴을 누르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한다. 이렇게 4개만 크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119에 신고하는 것을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환자의 반응을 살펴서 환자가 반응이 없는 경우에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요즘은 119 상황실에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환자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의 방법까지 차분히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그냥 시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뒤로 119가 내원했을 때 환자를 인계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이 익숙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 다 스피커폰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폰을 켜놓고, 켜놓고 119를 해놓으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심폐소생술을 따라서. 하기 아주 유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심정지가 오고 한 5분 지나면 뇌손상이 오고 10분 정도 지나면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뭐 보고되는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심정지 후 생존율은 약 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자료는 약 10% 정도로 발표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좀 미흡한 게 사실인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선진국만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심정지 후 생존율을 10%로 보고 있는데 주변인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환자들의 생존율은 약 4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심정지가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처치가 응급실 내원에서 시행하는 처치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처치해 줌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반인에 의해서 일반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율이 4배가 올라가네요. 네, 엄청난 맞습니다. 거죠. 이제 이 심폐소생술도 역시 저희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 발생 시 일단 평평한 곳에 환자를 바로 눕히고 의식을 확인한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그리고 특정인을 가리켜 119에 신고한다. 거기 주황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좀 신고해주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하는데 환자의 가슴 중앙과 팔이 수직이 되도록 깍지 낀 손에 손바닥 아랫부분을 댄 후 양쪽 어깨 힘을 이용해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 5cm 이상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압박한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코를 잡고 숨을 2번 불어넣어준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해도 패드 부착 전까지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멈추지 않고 시행하며 기기의 음성 안내에 따라 심장에 충격을 가한다. 경고음이 시작되면 주변 사람들은 물러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네, 119에 신고하는 방법부터 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까지 사실 이제 어떤 일이 나에게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미리 좀 익혀두시면 이제 긴급한 상황에 정말 미급한 상황에 나와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나 응급 상황에 대하게 되면 당황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함을 좀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침착하게 적용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응급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응급처치법들은요, 정말 뭐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어쩌면 정말 가장 필수적인 이런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심폐소생술을 다 잘 익히시면 네.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던 이 심폐소생술 소생률을 뭐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익히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들을 보시고 또 충분히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